지금 이제 공부해가지고 대항력을 이걸 파악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나 모르겠어. 막, 아니요. 앞으로 기회가 한 10대 번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하시면 되는데, 제일 처음에 제가 몰랐던 게 뭐냐면, 경매하고 나머지 거하고 대항력이 차이 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일반 매매할 때 있잖아요. 일반 매매할 때는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요. 근데 매매를 하잖아. 그럼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관심사예요. 일반 매매할 때 대출 다 있잖아요. 근데 세입자가 만약에 밑에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매매로 주인이 바뀌었을 때 밑에 있는 그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에? 있다고. 대출 근저당 밑에 깔려 있어도. 그걸 제가 몰랐어요, 몰라. 매매는 있어. 그래서 어떡하죠? 사는 사람이, 그 집을 사는 사람이 그 매수인의 보증금을 까고 사잖아. 응? 아니, 보증금이 1억 들어있으면 3억짜리 집이야. 보증금 1억 들어있어. 그러면 살 때 3억을 주고 사요? 2억만 주고 사잖아. 1억은 나중에 빼줄 때 대비해서 까잖아. 그게 대항력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순위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일반 매매일 때는 전입신고 돼 있으면 대항력이 생겨요. 경매에 넘어갔을 때만 저 아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은행 배당 때문에. 그때만 그렇게 되고 나머지는 선순위 일반 매매나 상속이나 뭐나 했을 때 전입신고 요건 갖추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 생겨요. 근데 어쩔 때만 전입신고 갖춰도 대항력이 안 생기죠? 경매고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을 때. 경매 중에서도. 그때만 안 생기는 거다. 아주 특별한 경우다, 그게.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사실은 경매 물건은 부지기수로 많은 거예요, 그건. 사례는 엄청 많다, 그런 사례는. 경매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순위 세입자, 후순위 세입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항력을 제대로 파악한다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걸음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보실게요. 이번에는 최우선 면제권으로 갈게요. 598페이지. 자, 최우선 변제권하고 이제 상가로 넘어갈 텐데 잘 보세요. 최우선 변제권은 우선 변제에서 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변제란 말이 있으면 이게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탄다는 뜻이에요. 변제란 말은 경매 배당금에서 보증금을 탄다. 근데 최우선이니까 1등으로 탄다예요. 아까 우선 변제는 1등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그랬죠. 등수대로 타가는 거예요. 근데 최우선 변제권은 1등으로 타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등이 되느냐?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타간다니까? 그래서 1등 되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 면제권.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인정되는 것 중에 대항력이 있고 우선 면제권이 있는데 또 특별히 최우선 면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세입자가 보증금 자체가 소액에 들어가야 돼. 소액. 사회적 약자로 판단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이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하에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보증금이 5천이야. 그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으로 정해놨어요. 예.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얼마가 소액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네. 1억 5천인가? 보면 돼. 뭐 걱정할 거 없어. 1억 5천이자. 저기 599페이지 가보세요. 599페이지. 박스가 3개가 있죠. 제일 아래쪽 박스를 보시면 요게 서울특별시에서는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라고 돼 있죠. 최우선 변제 타가는 금액도 5천 이렇게 돼 있잖아. 응? 그게 지금 현행법이잖아요. 제일 밑에 거. 우리 서울만 봤어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5천만 원은 지금 이게 서울이라고 가정돼 있잖아. 그러면 이거 소액에 들어가죠.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제 배당을 탈 때 원래 이 저당권자 병이 1억을 먼저 타가. 그리고 임차인은 그 다음 등수거든. 근데 그 다음 등수가 되려고 해도 확정일자를 받아놨어야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네. 근데 다른 권리자가 없으니 꼴등이었는데 어쨌든 1등 다음에 2등은 됐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그럼 배당금 1억이다 그러면 여기가 1억 타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 여기서 끝났잖아. 그렇지만 이 사람은 소액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대로 해놨어. 이 집에. 그리고 이 전입신고가 경매 넘어가기 전에 전입이 돼 있어. 경매 넘어가고 나서 전입해서는 소용없어요. 경매 들어가기 전에 전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소액이다 그러면 배당을 탈 때 선순위 권리자가 있어도 제끼고 세치기해서 먼저 타가. 먼저 타가는 돈은 보증금 전부가 아니고 보증금 중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이야. 서울은 얼마까지 인정해요? 5천만 원. 근데 이 사람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다 타가네. 좋은 사례는 아니네.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다 타간다고 오해할 수 있잖아. 이거 좀 고치셔요, 여러분들. 7천이면 어떻게 돼? 소액입니까? 7천도 소액이죠.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5천 타가는 거지. 예, 그러니까 배당금은 병이 먼저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세치기 하는 정, 최우선 면제권이 있는 정이 5천을 먼저 타가지.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요? 1억 나온 돈 중에서 5천 남았어요? 네, 5천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니까 병은 좀 억울할 수 있죠. 근데 억울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거 대출 나갈 때 세치기 당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계산하에 대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출 나갈 때 세치기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방백이라고 하는 걸 해요. 자, 먼저 자리를 잡았어. 1등이야. 그런데 그 방에다 소액 임차인이 나중에라도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면 양보를 하셔야 되잖아. 그만큼은 대출 나간 금액에서 빼야 돼요. 그 보증금, 소액 보증금. 그러니까 대출이 많이 안 나갈 수 있죠. 방빼기 하다 보면.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억울해 할 게 아니고 제대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이제 세치기 당하는 거니까 알 수 없잖아요. 몇 명이 들어올지 얼마가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감안하셔야 된다 이거지. 요게 최우선 면제권. 예, 그래서 보증금 전부를 세치기 하는 게 아니고 일정에. 이게 얼마라고요? 서울에서는 5천. 누구보다 앞서서 가져갑니까? 다른 권리자. 다른 권리자는 후순위보다 앞서는 건 뭐 당연하고 누구보다도 선순위 권리자보다도 먼저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딴 권리보다 우선한다. 이게 최우선 면제권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봐봐요. 598페이지 보시면 최우선 면제권에서 거기 제목 보시면 대항요건 플러스 소액보증금이야. 대항요건은 전입입니다.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최우선 면제권은 세치기 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밑에 두 줄 보면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여기가 형광펜이에요. 아까 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우선하죠? 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후순위보다. 아까 우선 면제권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거기에다가 형광펜 칠했어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은 누구보다 우선?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첫 줄에 있는 것처럼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세치기 하는 거예요. 보증금 중에서 일부만 세치기 하는 거예요. 일부. 그걸 일정액이라고 나와. 그러니까 요 두 마디가 나오면 보증금 중 일정액.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 요 말이 나오면 이거 세치기 하는 거예요. 이거. 최우선이라고 해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는데 자, 요 사례를 하나 보죠. 이번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경매로 1억에 낙찰됐습니다. 요 집이. 근데 여기 저당권 대출이 1억이 있어요. 대출 실행한 날짜가 11년 11월 11일. 날짜 멋지죠? 며칠 전에 이거 있었어요, 여러분. 2022년 2월 22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날 깜짝 놀라서 계약서 썼어요. 2022년 2월 22일 날. 진짜 너무 멋지잖아요. 이가 몇 개요? 자, 어쨌든 2011년 11월 11일 요때 대출 나갔어요. 임차인은 그 뒤에
주민등록 전입을 했고 보증금이 5천이에요. 서울 지역이에요. 현행법에 따르면요 5천이 소액에 들어가는 거 확실하죠? 그런데 앞에 선순위로 저당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저당권 설정 등기된 요 날 기준에서 요 사람이 요 보증금이 소액인지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행법에 따라서는 소액이지만 대출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이때 요 사람은 그때 당시 법에 따라서 방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때 당시 법을 따라와 봐야 돼. 그럼 그때 당시 법을 여기 써놨어요. 서울에서는 7,5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2,500을 보장해 준다고 이때 당시 법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우리 교재에 나오지만 여러분 아시라고. 그러면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7,500 이하가 5천만 원이 소액에 들어갑니까? 5천만 원이 소액이에요? 예, 소액에 들어가죠. 그럼 세치기 할 수 있겠네요. 얼마를? 5천 아니고 2,500을. 그럼 정의 2,500을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억 중에서 나머지 7,500을 가져가겠죠?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선수인으로 저당권이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소액이냐 아니냐 얼마를 세치게 하냐 그것은 저당권 설정된 그날 기준에서 따라간다는 거지. 요거 하나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저기 600페이지 제일 위로 가보세요. 다만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첫 줄입니다. 첫 줄. 임차주택에 대해서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당권이 옛날 저당권이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따라서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소액 임차인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종전 규정에 의할 경우에는 선순위 저당권자의 관계에 있어서 소액 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되겠다. 그죠? 시험에서만 그렇게 심각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나올 거면 이 자료를 주고 막 해야 되는데 골치 아픕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사례 문제 같은 거 낼 때 이렇게 주고 낼 수 있어요. 안 주고 내면 뭐 이건 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잘 안 나오는데 이해만 해주시라고. 혹시 나온다면 이거 주고 내야 된다. 예,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가보기로 합니다. 참 그거 안 했지 우리 사실은. 어디 가시냐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 안 했네. 자, 우리 교재는 603페이지입니다. 잘 나옵니다 시험에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도가 요게 IMF 때 생긴 거예요. 오래됐죠. 어떤 거냐면 간단해요. 이걸 임차인이 있습니다. 실판에서 임차인이 있는데 요 주소에 전입하고 살고 있고 확정일자 받아놨어요. 안전해요. 선순위야. 1등이에요. 대항력도 있고 우선 면적권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2년 있다가 집을 나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비우고 나갈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보증금을 못 빼줘. 보증금이 뭐 2억이다 그런데 그걸 못 빼주고 있다. 세를 갖다 빼서 줘야 될 건데 못 빼주고 있다.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나간다고 했고. 그게 이제 중간에 보니까 빚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세입자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못 빼주는 거예요 2억을.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사는 가야 되겠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원래 이거 제대로 이 2억을 받으려면 꼼짝달싹 못해요. 줄 때까지 거기 버텨야 돼. 그리고 보증금 받으면 그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딴 데 전출이나 이사를 못 가요 이 사람이. 딴 데로 주소 옮기거나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사를 못 가더라는 얘기지. 전출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사를 가거나 전출, 주민등록 옮길 수 있게끔 우리나라에서 인정해 준 게 뭐냐. 이 사람이 자 보증금 못 돌려받은 사람입니다. 아직 반환받지 못했어요. 혼자 가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임차권 등기를 요렇게 등기부에 띄울 수 있어. 띄워놓으면 제3자가 알 수 있잖아요. 등기된 걸. 그래 놓고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대항 요건을 잃지 않는 걸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사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등기시켜놓고 이사 간다. 혼자서 등기할 수 있는 게 특징이야.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 등기를 혼자 하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다.
경매에서도 굉장히 많고. 이건 혼자 등기하니까 이건 쉬워요. 그럼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이 사람은 벌써 여기서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죠. 우선면허권도 1등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등기해놓으면 혹시 이사를 가거나 주소 옮겨도 대항력을 계속 유지하고 요때 기준으로 유지한다는 거예요. 대출이 있어도. 그 다음에 우선면허권도 어떻게 유지한다 이런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딴 데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이사 갈 수 있고 주소도 옮길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주인이 보증금을 못 빼줄 때 혼자서 등기할 수 있는 거죠. 그 관리한 비용은 요 임대인한테 물으라고 해야 되겠죠. 보증금을 못 빼줘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까요. 요게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제도 이렇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사 가놓으면 방이 비었죠. 그러면 열심히 가본 이제 세입자를 구해서 이제 뭐 병이라는 세입자가 여기 새 세입자가 들어왔어 임차인이. 그래서 임차인이 2억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2억 받은 돈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요 등기해놓고 간 을의 보증금을 빼줘야 되겠죠. 을의 보증금을 얼마를 아까 2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받아서 빼주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가만히 보면 보증금 2억을 새로 들어온 세입자한테 받아서 지금 이사가에 있는 을이라는 옛날 임차인한테 2억을 빼주게 될 텐데 2억을 돌려주는 것과 하고 등기부에 요거 떠 있죠 지금. 임차권 등기를 요거 말소시켜줘야지. 그것은 두 개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 하고 돌려주는 거랑 임차권 등기 말소시키는 거 하고 동시 관계에 있냐 이런 거지. 왜 임차권 등기를 갖다 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보증금 안 빼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돼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 서류, 말소 서류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중요한 게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그죠? 말소보다. 그죠? 여기까지 알아두셔야 돼. 두 개 정도는 꼭 아실 거. 자, 교재에서 정리해보면 603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가면 저 다이아몬드 2번에 요건 및 절차라고 돼 있죠. 거기 신청자 이렇게 보면 동그라미 1번 임대차가 끝난 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어디 가서 할 수 있냐면 법원에 가서 할 수 있는데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야 됩니다. 거기서 핵심은 임대차가 끝났어야 돼요. 차출에. 그런데도 보증금을 안 빼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단독 신청이에요, 이건. 네. 자, 다음 페이지 가시고 가로 3번. 요때 넘어갔는데 지금. 자, 비용은 싹 누구한테 물릴 수 있더라?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저기 다이아몬드 3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효력. 거기서 가로 1번의 첫째 줄부터 다섯째 줄까지 싹 밑줄입니다. 다 밑줄 그어 놓으시고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등기가 맞춰지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하고 다만 이미 대항력과 등기 전에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취득해 있는 상태일 때는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유지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임차권 등기된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해놨던 대항력과 우선면허권은 상실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요거 어떻게 돼요? 요때 확정일자를 받았으니까 우선면허권이 생겼겠지만 이 사람은 만약에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임차인은요. 대항력이 있습니까? 있죠. 1등이니까 이거 갖췄잖아요. 다음 날이지만 우선면허권이 있습니까? 없어요. 안 받았다니까 이게.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나중에 보증금 빼주시고 그러니까 못 빼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2년 뒤에 을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해놨어. 그러면 이때는 대항력은 유지입니까? 아니면 취득입니까? 유지예요, 유지. 요때 거 유지. 이미 생겼으니까 우선면허권은 취득입니까? 유지입니까? 취득이 되는 거예요. 없었기 때문에 등기함으로써 취득. 그러면 배당해서 얘한테 줘요. 얘가 1등이니까, 그 앞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취득이지. 그러니까 이건 별로 안 좋은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놨어야지. 받아놨으면 이것도 원래 있었기 때문에 이때 뭐예요? 유지. 안심할 수 있지. 오케이. 두 가지가. 자,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605페이지 보시게 되면 605페이지 오른쪽 페이지 왔습니다. 가로 4번의 셋째 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인의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될 의무다. 반환이 선이행 의무다. 605페이지 셋째 줄, 넷째 줄.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 의무입니다. 이거 아시면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겠습니다. 상가로 가시겠어요. 사실은 이제 여기는 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모르시겠습니다만 이 나온 판례들이 전부 다 경매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근데 경매에서 나온 판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오늘 또 경매가 이루어지고 내일 또 경매, 지금 일주일 내내 경매가 전국에서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매일매일 전국에 1년 365일 경매가 이루어지면 별별 사건이 많겠죠. 그럼 다 재판한다고요. 그럼 판례가 나옵니다. 일반 매매 해가지고는 이 판례 못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는 그 수많은 판례들은 다 경매에서 나온 판례입니다. 일반 매매에서는 그런 판례가 나올 그런 건수가 없어요. 경매에서 다 나온 판례들이 사실은.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경매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판례들도 쏟아질 텐데 많이 늘어날 텐데 다 경매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요 614페이지 가보셔요. 614페이지.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인데,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 쌍둥이에요, 쌍둥이. 둘이가 거의 똑같아. 근데 좀 다른 게 있어. 그 다른 점을 잘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일단 그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 상가 임차인이 어떤 임차인이냐?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업. 장사를 하니까 좀 그런데 영업하시는 분들. 그래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거야 돼.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차인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영업, 장사, 그리고 보증금이 법이 정한 보증금 이하일 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주택하고 다른 게 주택은 뭐 보증금 얼마야 해서 적용되니 안 되니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상가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주택하고 다른 점들 그거 위주로 출제해요. 상가는 당연히 장사하는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그 장사하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 돼요. 그러면 영업하는 거예요. 플러스 보증금이 너무 크면 안 돼, 원칙적으로. 보증금이 이하여야 돼. 이게 중요하겠죠. 지역에 따라 정해놨어요. 서울 지역은 적용되는 보증금이 어떻게 되냐? 얼마요? 9억 이하. 과밀 억제 권역이나 부산이 쑥 올라왔어요 지금은. 이건 얼마죠? 6억 9천 이하 이렇게 되는 거죠. 969, 969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광역시나 뭐 파주가 인구가 많이 느는 모양이죠. 광역시나 파주나 세종시 있잖아요. 중요한 게. 근데 광역시하고 세종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는 얼마요? 5억 4천 이하. 그 다음에 기타 나머지 지역은 뭐예요? 3억 7천이야.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는 여기 어디 있냐면 615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스 있죠? 그걸 철저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일 때는 9억이야. 과밀 억제 권역이나 부산시 같은 경우는 6억 9천이야. 광역시나 그 다음에 세종시 이거 두 개만 기억하세요. 광역시 세종시는 5억 4천이야. 기타 지역은 3억 7천이야. 일대 적용된다고요. 근데 이게 원칙의 원칙, 예외가 또 있기 때문에 일단 원칙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원칙에 따르면
요 규모를 따질 때요. 환산해 줍니다. 월세가 있으면 그렇죠?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원래 보증금에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것을 요 규모 따질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 지역에요. 보증금 2억에 월세가 600만 원이야. 보증금 2억에 월세 600이면 서울 지역에서 이거 환산해 줘야 된다고.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환산해 주면 월세 곱하기 100을 하면 이게 얼마냐면 6억 규모예요. 그러면 더하기 2억 하니까 총 얼마죠? 8억이지. 8억이면 요 안에 들어가나요? 네. 그러면 서울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금의 규모를 따질 때는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해 준다는 거. 근데 막 이러는데 이게 서울이 아니고요. 만약에 부산이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산. 이번에 부산으로 가봐요. 서울이 아니고 부산이면 2억에 월세 600짜리 환산하면 얼마예요? 8억이죠. 부산에서 8억은요. 이하가 아니죠. 그럼 원칙적으로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의 한마디는 뭐예요? 이거예요. 영세한, 가난한 상가 임차인 보호예요. 영세한 상가 임차인 보호예요. 영세한. 예. 영세하다는 게 요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제가 처음 강의했을 때 이게 2억 4천에서 서울이 2억 4천만 원 이하 이렇게 됐어요. 초창기에. 몇 년 전에 한 뭐 20년 전에 아이가 2억 4천 이하 이렇게 되니까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이 보호받는 상가 임차인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계속 인상해서 이번 정권 들어서도 많이 올렸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70% 정도는 상가 임차인이 적용받게 됐다. 초창기에는 20%였어요. 20%. 상가 임차인 중에 5군데 중에 한 군데만 보호받았었다니까. 그러니까 불안전했었죠. 계속 확장되는 거야. 상가 임차인은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저 볼 때는 이것도 아니 이런 걸 왜 만든가 모르겠어요. 상가 임차인은 부자인 상가 임차인이라도 상가 임차인이기 때문에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이런 거 이딴 걸 두면서 너무 부자는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100억을 받고 있는 상가 임차인이야. 그래도 그 사람 부자인 건 맞지만은 상가 임차인이니까 그냥 다 보호해 주자고요. 이걸 이딴 걸 왜 만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부자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 하지. 예.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국민들한테 또 이렇게 좀 어필하는 측면도 있는 거죠. 이게 뭐하고 똑같이 연상이 되면 옛날에 무상급식 할 때 왜 이재용 아들한테 왜 무상급식 하냐. 그것 갖고 막 싸움도 있었잖아요. 이재용 아들은 무상급식을 할 때 한 끼에 한 50그릇씩 먹여야 돼. 왜 그래요? 세금 엄청 많이 내요. 아니에요? 세금 낸 거 대비해가지고 하면. 근데 그 중에 그냥 한 끼만 주자고 하는 건데도 그때도 막 그렇게 반대를 해갖고. 그런 거에 이렇게 막 현혹되면 안 됩니다. 그 다 똑같이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거지, 그거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도 안 없어지고 있어요. 대신, 안 없어지는 대신 없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계속 인상돼, 이게. 계속 인상되니까 나중에 또 인상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의 80%, 90%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결국 없어질 거예요. 결국은 없어질 예예요. 이제 우리 사회에 이제 적응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한다. 뭐 그런 의미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없어질 거다. 언제 없어질지가 시간 문제다. 이렇게. 자, 거기 보시고. 근데 이제 뭐가 있는가? 그러면 원칙은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칙. 그런데 그러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거냐? 초창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이제는 예외를 두기 시작합니다. 넘어가도 일부는 적용되는 걸로. 다는 아니고. 그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보증금의 규모가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게 뭐 9억 이하, 뭐 6억 9천 이하, 요거. 그래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는 이걸 갖다 이하 보증금이라고 하자고요. 이하 보증금. 이하 보증금일 때 적용됩니다. 전체가 적용돼요.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임법이에요. 하얀색은 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어쩔 때? 이하 보증금일 때. 그런데 초과 보증금이라고 하잖아요. 초과 보증금. 이걸 아까 그 9억 초과 뭐 이런 거 넘어가잖아요. 그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중에서 요것만 적용돼. 일부만. 나머지 적용이 안 돼. 일부만 적용돼. 그래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요 일부 적용되는 걸 물어봐요. 초과해도 적용되는 거 일부.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가 임차에는 이하 보증금이냐 초과 보증금이냐에 따라서 다 적용되냐 일부 적용되냐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상가 임차에는 이하 보증금, 초과 보증금 우리끼리 하는 표현이야. 그게. 어디 공식적인 말은 아니야. 그럼 여기서 초과 보증금이다 그렇게 되면 요게 들어가면 요런 게 적용돼요. 첫 번째 뒤에 나올 얘기지만 이제 한번 해봐요. 대항력 인정해줘요. 대항력이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주인 밖에도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거. 대항력 인정해주고 초과해도 아주 근본적인 걸 인정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리금 보장을 받아요. 중요하죠 이것도.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 인정해요.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상가 임차인이. 요건 기간으로 보장해주죠. 몇 년을 보장하죠 이건? 상가에서 갱신 요구는 몇 년 보장? 10년, 10년. 주택은 횟수로 보장하는 거예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상가는 횟수가 아니고 뭐예요? 기간. 10년. 그러니까 초과 보증금에 해당되는 상가 임차인도 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어. 10년을 갖다 장사할 수 있다고. 필요하다면, 원한다면. 예. 그러니까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적용돼. 예. 요 세 가지가 핵심이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나중에는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초창기여서 이거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일 끝줄 가보세요. 615페이지 제일 끝줄에 가면 두 줄 있죠. 환산 보증금, 합산 보증금이 아따 어렵네. 응? 환산 보증금이 그러면 돼요. 환산 보증금이 이렇게 하시면 돼. 합산이란 말 필요도 없어요. 환산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전면 적용되는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금을 초과. 아이고 어려워라. 환산 보증금이 적용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면 됐지 뭐. 임대차라고 하더라도 다음에 일부 규정은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와요? 대항력 형광펜. 여기 많죠? 그냥 세 가지 알아두세요. 대항력 형광펜, 동그라미 2번 갱신 요구권 형광펜, 동그라미 4번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요거 적용 이렇게 세 가지. 1번, 2번, 4번 정도 알아두시면 돼. 지금 단계에서.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요. 617페이지 딱 펴두시고. 아까 주택하고 쌍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면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최단 존속기간이 원래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6개월이라든지 기간을 아예 안 정한다든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으면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은 어떻게 돼요? 기간 안 정했거나 한 6개월 정했다면 그렇지. 최소한 1년은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단 기간 1년 이렇게 되죠. 주택은 아까 2년이었고 농지는 몇 년이요? 농지 임대차 했을 때 기간을 안 정했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최소한 몇 년으로 봐요? 농지는 3년. 3년 밑으로 정해서 계약 기간을 농지인데 2년 해서. 그럼 몇 년? 3년. 그러니까 농지는 최단 기간이 뭐예요? 3년.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이렇게 된 거지. 1년입니다. 그런데 6개월로 정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인은 나 6개월만 장사할 거야. 때려쳐. 나갈 거야. 장사 너무 안 돼. 나 6개월 계약했으니까 나는 때려치고 나간다. 할 수 있다. 2년,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누가? 아까 주택도 그랬었죠? 자, 여기 묵시적 갱신이 있어요. 묵시적 갱신은 2년 계약을 했는데 쑥 지나가면 나가라는 소리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해? 갱신되죠? 그 기간은 몇 년이야? 1년. 아까 주택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몇 년? 2년이고 상가는 1년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때도 보면 임대인이 6개월 전부터 이번에 얼마? 1개월 전까지. 아까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그쵸? 주택을 2개월 전. 주택 임대차 최단 기간도 2년.
거기도 2개월이 자주 나오죠, 거기. 주택은 2개월, 상가는 몇 개월? 1개월. 1개월인데 최단 기간도 1년. 이렇게 되죠. 묵시적 갱신도 뭐예요? 1년. 갱신되면 1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나간다고 해버릴 수 있죠? 효력은 몇 달이 있다 생겨? 3달 똑같아. 3개월 뒤에 효력 생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이제 1년을 추가적으로 보장해 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교재 617페이지 최단 기간의 보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첫째 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1년은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가로 3번 밑줄 그어주세요. 자, 상가 임차인이 월세가 3달치가 밀려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떻게 할 수 있죠? 해지할 수 있다. 주택 같은 경우는 우리 주택 임차인이 몇 달치 월세가 밀리면 해지할 수 있나요? 2달치. 상가는 3달치. 네,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갱신 요건 넣었습니다. 네. 618페이지부터 갱신 요구권 나온 거예요. 요것도 이제 주택도 있고 상가가 있는데, 자, 칠판 보시고, 상가의 갱신 요건이 먼저 생겼어요, 얘가. 그러니까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니까 나 계속 장사하랍니다 라고 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네, 임차인 임대인 보고.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죠? 우리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언제 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아까 주택은 2개월 전. 주택은 2하고 많이 관련되어 있고요. 여기는 1하고 1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 그러면 종전의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보죠. 끝. 주택 같은 경우 갱신 요구하면 몇 년 돼요? 무조건 2년. 기간이 2년 되죠. 또 주택 같은 경우 처음에 3년 계약할 수 있나요? 주택. 우리 주택 얘기하는 거 지금 3년 계약할 수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6개월 전부터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 요구했어. 그러면 이제 특별한 거 없으면 들어줘야지. 그러면 갱신된 기간 몇 년? 2년이요. 2년이라고.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인터넷에서 2+2 하는 것은 막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한 말 아니에요. 앞에 기간이 3년이라도 갱신 요구하면 3년 되는 게 아니고 얼마예요? 2년 되는. 근데 저 상가는 1년? 거기를 고치셔야 돼, 이제. 이게 뭐냐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3년인데 갱신 요구했죠. 끝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돼요? 3년 돼요. 그 기간 그대로. 1년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야 돼. 대신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올려달라, 깎아달라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올릴 때 많이는 못 올리죠. 똑같이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죠. 1년 내에 다시 못 올리죠. 이렇게. 그리고 갱신 요구하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보장해 주자? 10년. 이거는 10년 보장이야. 그럼 여기서 갱신 요구하면 3년 연장됐죠? 또 이때 또 갱신 요구 또 할 수 있죠? 그럼 3년 연장이요. 그럼 이때 이제 9년 써먹었네. 또 다시 갱신 요구하면 또 갱신 들어줘야지. 몇 년만? 1년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10년까지만 써먹을 수 있다. 이게 10년. 예. 자, 그 다음에요. 좀 어려운데요. 5번은 전차인이라고 있어. 전차인. 전차인 누구죠? 상가에서 임차인한테 다시 세를 얻는 사람. 임차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장사해보니까 적성이 아니야. 잘못하겠어. 힘들고.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 그러면 다시 세를 넣을 수 있어. 그럼 전차인으로 쏙 들어가. 전차인은 장사 잘해. 잘 되고 있어. 계속 하고 싶어. 그럼 전차인은 그 상가 주인한테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나요? 상가 주인한테. 전차인은. 갱신 요건은 보세요. 누구의 권한이에요? 그치.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어요. 전차인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어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든 다 임차인의 권한들이에요. 다. 대항력, 우선매도권 다 이거 임차인의 권한이에요. 전차인은 해당 사항이 원래 없고 예외적으로 법에서 써놓은 것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전차인은 갱신 요건이 없지. 근데 우리 법에서 전차인에 대해서 써놓은 게 있다고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신해 갖고 우리 임대인 보고 나 계속 장사하랍니다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갱신 요건은 임차인의 무기이기 때문에 전차인은 자기 권리가 아니니까 임차인 것을 뭐요? 대신 휘두르는 거예요. 대위 행사한다고.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전차인은 직접 행사하는 거예요? 대위 행사하는 거예요? 그치, 이거죠. 직접 행사한다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초과보증금이라고 했었죠. 초과보증금은 서울 지역에서 9억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서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에요.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나서 보증금 2억에 월세가 800이요. 자, 요 임차인이 있어요. 웨딩홀 뷔페야. 이렇게 됐을 때 2년 계약을 했다가 다시 2년 연장해서 갱신 요구할 수 있습니까? 상가 임차인이? 갱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환산하면 2억에 80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니까 이게 8억 규모니까 합치면 10억이죠. 10억이면 서울 지역에서는 초과야, 초과. 그런데 초과해도 뭐요? 대항력이나 갱신 요건이나 권리금 보장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럴 때도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그게 몇 번이에요? 여기에 6번이야. 초과 보증금의 임차인도 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갱신 요구가 들어가면 임대인은 100% 다 들어줘야 되는 겁니까?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또 있죠. 거절 사유가 주택하고 거의 흡사해요. 거의 한 90% 같아. 다른 게 좀 있어. 그것만 좀 체크하도록 합니다. 지금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보면 618페이지부터 임차인의 갱신 요건 첫째 줄, 둘째 줄까지 밑줄.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상가입니다. 지금. 주택이 2개월이고 갱신 요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계속 밑줄 긋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전대차한 경우에는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대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 행사. 아까 이거 말씀드린 거죠. 자, 그런데 100%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박스에 있어요. 이게 주택임대차하고 비슷해요. 지금 박스 봅니다. 자, 지금부터 체크합니다. 동그라미 1번. 3달치 월세가 밀려있는 상황,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거절 사유가 돼요. 동그라미 1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3번 상당한 보상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4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거예요. 이거 무단 전대라고 그래요. 동의 없이 한 거. 이랬을 때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임차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전대차를 놓은 거예요. 자기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밑으로 쭉 가시면 동그라미 7번에 첫째 줄 끝에 철거, 재건축. 동그라미 7번. 과거에 철거, 재건축을 그렇게 많이 써먹었어요. 상가 건물주인들이. 나 철거하려니까 나가세요. 내쫓을 때. 그죠? 지금 주택 같은 경우 주택의 그 소유자가 세입자 내쫓을 때 제일 많이 써먹는 게 뭐예요? 뭐예요? 실거주. 그걸 제일 많이 써먹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상당한 보상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는 옛날에 전통적으로 많이 써먹었던 게 철거, 재건축이야. 철거하려합니다. 재건축하려합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다는 거고 지금 단계에서 그 정도 봐두시고. 근데 여기는 지금 뭐가 없냐. 임대인이 내가 장사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그런 것은 없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내가 영업하렵니다. 내가 가게 해야 되겠어요. 나가주세요. 우리 아들이 가게 해야 됩니다. 나가주세요. 그런 건 없어. 주택은 그런 게 있죠. 근데 상가에는 그런 게 없다.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보면 동그라미 1번 빼고는요. 저기 주택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은 주택은 몇 기 연체죠? 2기. 상가는 3기 연체.
그 차이만 있고 주택에 더불어 있는 것, 주택에 여긴 없는데 주택에만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실거주.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옆에 공간에다가 실거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그죠?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영업 X. 자, 임대인이 실제 영업하겠다. 임대인이 영업하겠다 이런 거예요. 임대인이 영업하겠다. 실제 영업하겠다. 그것은 거절 사유가 안 돼요. 요게 이제 우리 주택에서는 우리 임대인 실거주가 거절 사유가 된단 말이에요. 주택은 상관은 거기 없다. 이게 차이점. 자, 가로 2번 갑니다. 밑에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넘지는 못하겠더라. 10년은 넘지 못한다. 이렇게. 가로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종전의 임대차와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옛날 기간이 3년이면 갱신 요구에서 갱신되는 늘어나는 기간도 3년. 옛날 기간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렇게 된다는 거지. 다만 둘째 줄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감할 수 있죠. 다만 올릴 때는 많이 못 올리죠. 그래서 5%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증액에 대한 규정은 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해 이게. 둘째 줄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에 의한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감액할 때도 이거 감액할 때도 그러면 뭐예요? 5% 제한을 받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쓰신 분은 자기가 어떤 말을 써놨는지도 잘 모르고 앉아 있어 지금. 증액할 때만 5% 제한을 받는 거예요. 감액은 깎는 것은 제한이 없어요. 거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둘째 줄에 지금 제가 읽다 보니까 좀 이상하네. 자, 가로 3번 첫째 줄에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여기까지 하시고 증감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하시고 중간에 증액 제한 규정의 범위에서 요걸 갖다가 없애버리세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읽을게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여기까지 딱 하시고 그 다음부터 삭제. 증액 제한 규정 범위에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그걸 집어넣지 말고 차임과 보증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증감할 수 있다. 지워버리시고 그래놓고 뭐가 나와야 되겠어? 다만 증액할 때는 5%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 내에는 증액할 수 없고 다시 주택도 그랬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딱 쓰시고 밑에 거 읽지 마세요. 지금 밑에 거 읽고 계시네. 그러면 다 날아가 버려 배운 거 지금. 왜? 그건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이게 지금 살얼음판이에요. 살얼음판. 여기 나와 있는 교재 내용을 여러분 다 이해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시험 나올 것만 딱 한정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렇게 좁혀서 딱 말씀드리는데 나머지 거 있잖아. 그러면 이게 지금 배운 것도 다 흐트러진다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이게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 들어오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살살 이렇게 쌓고 있다고 지금. 물 들어온 거 막으면서 그러니까 나머지 읽으시면 안 돼. 완전 그 늪에 빠지는 거, 늪에 빠지는 거. 헤어나오기 힘들어. 자, 밑에 내용 시험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읽으면 이해하기 힘들어.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읽지 마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고생하신다니까. 자, 밑줄 긋는 것만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대학력, 자, 620페이지. 대학력 나왔습니다. 대학력은 똑같습니다. 대학력은 상가 임차인이 점포를 갖다가 차지하고 인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사업자 등록을 내놨어요. 이 사업자 등록을 내놓은 게 주택은 뭐죠? 주민등록이에요. 그 주민등록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전입신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된 걸로 봐요.
사실 조금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입신고 시점, 시기하고 주민등록표에 올라간 시점은 약간 시간차가 나요. 근데 전입신고한 기록이 남겨지니까 전입신고 했을 때는 주민등록된 걸로 쳐요. 그래서 여기 법조문은 주택 같은 경우 주민등록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계속 전입신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문에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주민등록된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실제 요건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사업자 등록을 갖다가 세무서 가서 하는데 사업자 등록하기 위해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거든. 여기 나오네.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이 되는 거야. 시간적으로 얘가 좀 빠르죠. 근데 사업자 등록 신청서를 적겠죠. 그러면 그때가 기준이야. 이렇게 되면 등록된 거야. 약간 시간차가 나지만. 그러면 대항력은 언제 생겨요? 다음날 0시. 이게 주택으로 치면 이게 주민등록. 요것은 뭐예요? 전입신고. 주택으로 치면. 상가는 뭐라 그래요? 사업자 등록. 상가는 요거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니까 현실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주택은 주민등록 가지고 보호해주고 상가는 사업자 등록 가지고 보호해주는 거다. 큰 틀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인데 혹시라도 세무서 가서 폐업을 하잖아요. 없어지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대항력이 날아가 버려요. 함부로 폐업하시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우선면 요건은요. 봐봐요. 우선면 요건은 거기 차지하고 있고 점포를 차지하고 있는 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사업자 등록 갖춰야지 기본이. 그죠? 사업자 등록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뭐가 생겨요? 우선면제권. 주택하고 똑같은 원리라고 그랬잖아요. 닮은 꼴,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택하고 다른 게 뭐예요? 주민등록 대신에 뭐로 와요? 사업자 등록만 와요.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 근데 확정일자를 받는 장소가 달라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상가에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찍어줘요? 세무서장이 찍어줘요. 세무서에서 찍어줘요. 주택은 확정일자 어디서 받아요? 뭐 공증사무실도 있고 뭐 등기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 그다음에 뭐 저기 뭐야 뭐죠? 읍면 거기서 찍어주고 많아요 거기는. 근데 여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 그래서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래서 자 우선면 요건은 똑같아요. 이게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최우선면 요건. 점포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사업자 등록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들어가면 돼? 소액에 들어가는데 소액도 요거 법에서 또 정해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세치게 할 수 있다가 최우선 면제권.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이러한 사업자 등록은 이게 대항 요건이죠. 이러한 사업자 등록은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뭘 갖춰야 되겠다? 사업자 등록. 아까 주택도 그랬죠? 주택도 세치게 할 수 있으려면 세치게 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대항 요건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돼요? 경매 넘어가기 전. 거기를 물어봐요. 거기를 시험에서는. 여기도 상가도 똑같아요. 주민등록 대신 이것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소액에 들어가는데 이 소액 금액은 좀 틀려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이런 거. 그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교재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620페이지. 대항력이라고 중간 밑에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세 줄을 밑줄. 임대차는 등기가 없음에도 임차인이 건물에 인도하고 점포 인도 플러스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한테 효력이 생긴다. 이게 대항력이다. 자, 그 다음에 621페이지요. 이번에는 우선면 요건이 나옵니다. 거기 우선면 요건이 뭐냐면 저거 이거 뭐죠? 다이아몬드 1번요. 그래서 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봅니다. 대항 요건을 갖추고 즉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에 뭐까지 받아요?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그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경매로 그 점포가 넘어가든지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공매로 넘어갔을 적에 그 점포 건물 환가대금에서 그죠? 상가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환가대금 배당금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탁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우선면제권이다. 우선면제권은 후순위보다 앞서는 정도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동그라미 1번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지요.
이 확정일자는 어디서 봤습니까요? 세무서장의 형광펜. 세무서장한테 받으면 되겠다. 이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 624페이지 가보셔요. 624페이지 가시면 최우선 면제권이라고 나왔어요. 거기 보면 가로 1번.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 그러면 보증금 중 일정액. 그 다음에 또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예요? 세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세치기에서 최우선 면제 받아가려면 둘째 줄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돼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겠다. 대항 요건이 뭐예요?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그죠? 이거 쭉 봅니다만은 주택과 닮은 꼴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오른쪽 가시면 요거 하고 쉽게요. 자, 625페이지. 박스 있죠. 아까 이 상가에서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소액에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 소액이 이게 주택하고 다릅니다. 당연히. 근데 그 박스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근데 하나 이해할 게 있어요. 서울은 얼마가 소액으로 쳐줍니까? 얼마 정도 금액이? 6,500 이하가 소액이죠? 그러면 최우선 변제를 받아서 세치기에서 먼저 타갈 수 있게끔 하는 돈은 얼마예요? 2,200을 세치기 할 수 있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잠깐 이해해 볼게요. 시험에서 이제 거기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만약에 서울 지역입니다. 보증금 1,000에 월세가 70만 원이에요. 서울 지역에서 1,000에 70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가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소액 임차인이 들어갑니까? 1,000에 70. 서울 지역은 얼마라고 돼 있어요, 지금? 6,500이야죠? 근데 여기서 따질 때 말이에요. 상가는 월세 있죠, 지금?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줍니다. 아까 보증금처럼, 아까 적용보증금처럼.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7,000이에요. 8,000이에요. 그러면 소액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따져줄 때 월세 있을 때는 월세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해준다는 거, 환산해준다는 걸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까지 나오면 좀 깊이 있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근데 만약에 이해를 해보세요. 일단 나중에 뭐 어떻게 정리하든 1,000인데 월세가 50이에요. 자, 그러면 1,000에 50이다 그러면 여기 오는 소액 임차인이 들어갑니까? 환산하니까 6,000이니까 들어가잖아요. 그럼 최우선 면제권이 있겠네요. 얼마를 세치기해서 최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나요? 2,200이라고 하시면 안 돼. 지금 맡긴 보증금이 얼마인데요?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럼 지금 화면이 저쪽을 보고 있네. 얼마죠? 1,000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아가는 거예요. 결론은 아시겠죠? 1,000만 원을 최우선 면제 받아가는 거예요. 1,000만 원.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거죠. 자, 이제 저 인터넷 보는 사람들도 이제 봤어 이제. 보증금 1,000에 월세 50이다 그러면 월세 곱하기 100 해서 더하기 원래 보증금. 그러면 6,000 남았으니까 소액은 맞지. 최우선 면제 타는 금액은 2,200이지만 맡긴 보증금이 얼마죠?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1,000만 원만 타가야지. 이거 뭐 적금 붙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암기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계산. 주택은 월세 안 쳐요. 주택 아까 했었죠? 주택은 계산 구체로 안 해봤습니다만 월세를 안 쳐요. 어려운 거예요, 이거. 저기 만약에 주택에서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에 월세를 1,000이라고 해봐요. 주택. 여기까지 하고 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못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만 원. 주택. 고급 주택이야. 보증금 1억 넣고 월세를 1,000만 원씩 물고 살고 있어. 이거 소액 임차인이에요? 서울에서? 소액 임차인이에요. 주택은 월세를 안 친다니까 그러네. 그러면 보증금 1억에 월세 1,000 그러면 1,000은 떼내버리고 1억만 가지고 치는 거야. 주택은.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에 1억 5천 이하가 소액이잖아. 그럼 1억 소액이지.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얼마를 받아? 5천을 받을 수 있어. 현행법에 따르면. 다른 점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고. 또 뭐지 하나 까먹을 거예요. 그때가 다시 하고. 자, 쉬겠습니다.